아주 작은 두 손이 조금은 멀어져 작은 손을 둘러 잡은 우리 둘 조금은 멀어진 것 같아 서운해 그래도 행복할 수 있어요 지금보다 더 행복한 모습으로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웃음으로 함께할 수 있을 거라기에 지금 우린 이겨낼 수 있어요 엄마의 시간 오늘 당신의 하루는 어땠나요? 오늘도 엄마라는 꽃이 피어가는 소중한 당신과 함께합니다. 엄마만의 엄마들의 이야기 우리 지금 함께해요. 엄마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엄마의 시간. 어색해라. 네, 안녕하세요. 피아레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작가입니다. 저희가 진짜 제가 입이 근질근질해서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한 달 넘게 너무 SNS에 자랑하고 싶은데. 저도요. 네, 진짜 정말 입이 근질근질했는데 저희가 진짜 아주 감동하면서 한 달을 어떻게 기다렸네요. 저는 오늘 애 나올까봐. 그러니까 너무 떨려가지고. 애 나올까봐. 이분 만나뵙고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실제 진짜 저희에게 많이 도움을 주신 분인데 저희는 실제 오늘 처음 뵙는 거라 네. 잠이 안 오는 거죠. 저희는 떨려가지고. 어제 밤에 서로 네. 메시지 보내면서 어떡하냐고. 우리 이런 얘기가 필요 없어요 네, 지금. 진짜 필요 없습니다. 네. 저희 마음이 너무 급하고요. 오늘 진짜 주옥 같은 말들 너무 많이 들어야 되는데 바쁘셔서 이제 시간은 한정적이니까. 대한민국의 엄마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여자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자 크나큰 용기가 되어주신 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소혜 작가님. 안녕하세요. 저는 저 멀리서 걸어오시는데 모델. 네, 나는 카메라 없다고 또 마음대로. 아니 이렇게 빛나세요. 나 빨간색 구두가 그렇게 탐나더라고. 세상에. 저거 그냥 쇼윈도에 있는 것만 봤지 누군가가 신은 걸 난 처음 봤네. 그냥 그것도 빛나세요. 고등학생 아들을 입는 엄마가. 와, 진짜 워너비 맞습니다, 진짜. 맞아. 우리 이제 주제 조금 먼저 그냥 들어갈까요? 네네네. 일단 인사 부탁드릴까요? 네, 인사 그래도 부탁드릴게요. 다 아시지만, 네. 네, 그래도. 네, 안녕하세요. 엄마의 시간 2번째입니다. 네. 진짜 감사합니다. 언제나 여기는 나오면 이렇게 네. 오바해서 맞아주시기 때문에. 아니, 오버하는 사람들만 여기 오나 봐. 그 취해가지고 부르면 또 나오고. 진짜 바쁘셔가지고 거의 2달 정도 스케줄이 다 있으셔가지고. 저희는 네, 2달 기다렸어요, 전부터 진짜. 가슴을 뛰면서 기다렸습니다. 아까 한 달이 아니라 2달. 감사합니다. 네. 3월에 연락드렸는데 네. 5월 셋째 주밖에 시간이 안 되신다고. 와. 기다렸습니다. 완전 우리 언제 그렇게 돼요? 우리 스케줄 맨날 되잖아. 우리는 애 어린이집 간 시간 다 되잖아, 우리는. 그쵸. 부러워. 저렇게 되고 싶은데 나도. 나도. 아무튼 아니. 네, 너무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그러니까 빨리 이제 주제 해볼까요? 네. 첫 번째 토크 주제는 언니가 돌아왔다. 완전 언니잖아. 언니라고 불러보고 싶었어요. 아니 저는. 근데 우리 지금 꼴을 보면 우리가 언니 같아. 어떡하면 좋아. 우리 꼴이 참 부끄러워. 외식이에 부끄러워. 이래가지고 어떡해. 그러니까 우리 둘이 되게 아침에 아이 등원 부랴부랴 시키고 지금 나왔거든요. 그래도 예의상 뭘 바르긴 했는데 아유 초라해 지금.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네네. 지금 정 작가님은 네. 빨간 인부복을 입고 계신데 맞아요. 너무 아름답죠? 소녀스러우시고 나 배가 저렇게 만삭에 예쁘게 나온 사람 처음 봤네. 그것도 둘째라는데. 맞아. 둘째는 원래 코끼리처럼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반칙. 맞아요. 진짜. 네. 진짜 내일 모레인데 생각보다 그렇게 막 살찌지도 않고요. 너무 첫째가 힘들었어. 첫째가 너를 정말 힘들게 해요, 저를. 살이 안 쪄, 살이. 아, 그래서 또 그런 네. 어려움이 있군요. 저는 저기 보자마자 만나자마자 포스터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그렇게 자존감이 낮은 애는 아닌데 지금 많이 낮아졌어요. 아, 죄송해요. 저는 피아레님이 그 아기 옆구리에 딱 끼고 찍으신 맞아요. 그 포스터가 너무 인상적이었어서 와, 이분 모델? 막. 모델 진짜 저도 피아레님 만나기 전에 포스터로 봤거든요. 네네. 그게 참 화근이지만 다시 한번 기마트 감사합니다. 기마트 듣고 있나? 고마워요. 정말 아니 너무 뵙고 싶었는데 네. 저희는 1년 만에 뵌 진짜 이렇게 그때 못 엄마 뵈가 시간으로. 저희 못 뵈가지고. 근데 그 사이에 책이 나왔어요. 네, 맞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 책을 보고
너무 놀랐어. 뭐지? 뭐지? 제목도 약간 항상 이렇게 뭐 여행을 떠나는 어디론가 맞아. 제목만 들어도 내가 어디 가 있는 듯한 느낌을 받다가 엄마 내공? 이렇게 약간 육아서네? 이러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진짜. 어떠세요? 반응은 어때요? 네. 저 책이 이제 예전에도 여행서였지만 육아서로 읽는 분들은 많으셨어요. 맞아요. 아이와 함께 여행 네. 이걸로 해가지고 그 안에 이제 그런 것들이 간접적으로 녹아 있다가 이번에는 좀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그런 여행을 하다 보니 아이와 네. 함께하는 이제 동생분들이 언니 뭐 이런 게 궁금해요라고 이제 꼭 굳이 여행뿐 아니라 일상 속에서 궁금한 것들을 평소에도 많이 물어보셨고 그러면 이제 제가 아는 한 최대한 답변을 해드리며 어쩌다 보니 이제 그 공간 안에 제 블로그라는 공간 안에 고민글을 내려놓고 또 다 엄마들이 모두 함께 덤벼서 그 고민글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나면 제가 그 댓글들을 총정리해서 답글을 다는 형태의 프로젝트가 진행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한 1년여 넘게 되고 나서 이제 책이 엄마 내공이라는 이름으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엄마 내공은 제가 엄마로서 내공 있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모든 엄마들이 합쳐서 함께 답을 찾으면 우리가 내공 있는 엄마가 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제목인 취지에서. 거죠. 저도 블로그에서 봤거든요. 저도요. 근데 진짜 댓글 다시는 분들도 보통 분들은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내공이 진짜. 아니 그 고민도 정말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도 계시구나 이런 것도 있었고 나랑 비슷한 고민을 하네 이런 고민들도 있었거든요. 매주 이렇게 가끔씩 올라올 때 볼 때. 근데 답변도 정말 무릎을 탁 치게 하는. 근데 그걸 다 보시고 정리해서 또 뭔가 하시는 것도 보통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아닐 것 같아요. 예, 그게 뭐 꼭 사실은 요즘에 왜 엄마들끼리 연대하면 덜 외롭고 이 독방 육아에서도 덜 외롭고 아이들을 막 이렇게 경쟁 구도로 내모는 것에서도 조금 좀 엄마들끼리라도 한숨 쉬어가자. 그래서 이걸 더 심한 경쟁 구도로 만들지는 말자라는 정도의 움직임. 저는 이런 게 되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맞아요. 그런 것을 하기에 되게 좋은 문제점과 이제 솔루션 찾기 그 과정이 되어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엄마들이 나 누가 학원 가서 막 가봤는데 그거 별로 효과가 없더라라는 자신의 진솔한 경험담 이런 것도 이제 내주시고 그렇죠. 그 이제 한 댓글이 한 30개 40개 이렇게 주렁주렁 달리면 쭉 읽어보면 정리는 되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래도 또 이것을 때로는 제가 그 댓글들과 약간 다른 방향에서 정리할 때도 있고, 예, 때로는 거기에 이제 다 진주처럼 담긴 걸 저는 이제 걷어 올려서 글로 엮기만 하면 되는 그런 과정이었죠. 그 처음에 그 3살, 중빈이가 3살이었잖아요. 3살 때 처음 여행 가신 거, 만 3살 때. 네. 지금은 고등학생이라고 들었어요. 지금 고1이에요. 든든할 것 같아요. 네. 팔에 막 이두박공, 상두박공. 멋있다. 엄마 일로 와 이러고 막 전 아들이 안아주고. 없어가지고 약간 그런 로망? 이런 게 있는데 어떤 아들이에요? 어떻게 컸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야, 실은. 초보 엄마들은. 되게 보니까 이제 아들 키우는 거는 하루에 딱 1분 좋아요. 주로 나가 있고, 클수록. 주로 나가 있고, 엄마 막 이렇게 하기보다는 하루에 한 1분 정도를 되게 뜨겁게 와가지고, 남자답게. 그치. 막 뒤에서 백허그 하며, 엄마. 백허그? 제가 설거지, 그것도 꼭 타이밍은 안 좋아, 그 1분도. 설거지. 너 좀 나중에, 엄마 지금 이거 하는 거 안 보여, 그러면. 우리가 1분을 사랑할 시간이 없나? 이러면서. 이렇게 딱 끌어안고, 뭐 약간 춤추는 비슷한 제스처를 이렇게 해서 자기는 엄마를 그 1분 동안 딱 흡입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살면서 좀. 그게 아빠랑 비슷한 스타일인가요? 아니면 아빠와 전혀 다른 스타일의 아이인가요? 아빠는 1분도 안 할 때가. 저는 백허그라는 거를 당해본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아들이 필요한데. 대리면 만족할. 그지? 그런 식으로 아들은 하루 1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는 그래서 또 좋은 것도 있어요. 엄마가 자기 세계를 좀 갖기에 굉장히 편해요. 그거를 나를 너무 안 챙겨줘. 혹은 뭐 나에게 별로 소통하려는 의지가 아들이 별로 없어. 뭐 외로워. 이렇게 하기보다 이거 경사났네 하고 이제 제가 제 일이나 제 뭐 세계를 가꾸는 일을 하기엔 아들은 그런 면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러게. 그럴 것 같아요. 그 너무 신기한 게 이렇게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약간의 집착 같은 게 생기잖아요. 그게 엄마 성격마다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약간
좀 더 막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 드실 때는 없으세요? 그래서 하느님이 사춘기를 만드셨어요. 아이고 감사하네. 저분이 저렇게 이제 떨어져 나가주시는구나. 그게 없으면 아마 너무 이 작고 여리고 예쁘고 나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얘를 어떤 일정한 시기에 떠나보내기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사춘기라는 것, 그 시기를 만들어서 적정히 거리를 유지하고 어떨 땐 징그러워서 유지하고 또 어쩔 때는 좀 싸우면서 유지가 되고 그게 이제 결국은 아이가 엄마한테 좀 떨어져 나가기 위해서 싸움을 거는 거잖아요. 혹은 엄마가 떨어져 나가는 게 안타까워서 좀 더 간섭하다 싸움이 되거나 이제 그런 과정을 한 막 3년도 하는 것 같아요. 요즘 애들이 일찍해서. 준비 지금 끝났어요? 네, 끝났어요. 딱 중3 되니까 그게 좀 옅어지며 중3 끝날 무렵에는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느낌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 기간이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이 엄마라는 사람이 자식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근데 제 생각은 전 아직 어리니까 그렇지만 그 엄마와 이렇게 시간을 많이 했잖아요, 아이가. 그러면 이제 뭐 비교할 순 없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애들보다는 좀 약하게 오지 않을까요? 사춘기가? 뭔가 대화를 많이 하고 그런 아이들은 아닌가요? 제가 볼 때는요. 아니에요? 영향이 없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사춘기가 안 오진 않아요. 다만 사춘기가 왔을 때 이게 뭐 남들이 만약에 치고받고 싸운다 하면 우리는 열심히 말을 하는 거죠. 나는 이래서 이런 거야. 그렇다고 그게 합일되는 게 아니라 합치되거나 뭐 이렇게 어떤 좋은 아주 말랑말랑한 결론만을 맨날 내는 게 전혀 아니고 평행선을 달릴 때도 되게 많지만 좀 공들여서 상대방에게 말을 하려는 그 습관이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아이도 정말 열받지만 엄마한테 한두 마디 조금 더 설명해주고 저도 막 이제 뚜껑이 열렸지만 조금 더 톤 다운해서 한두 번 더 설명 이런 게 있는 거고 사춘기는 와야죠. 맞아. 와야 되고 이제 걸음마 할 때 걸어야 되듯이 사춘기 때 사춘기 해야 건강한 성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문 닫고 쾅 들어가서 말도 안 하는 애들이 많대잖아요. 네. 그거에 비하면 되게 약하게 오는 게 아닌가요? 그래도 대화를 하는 애들. 저희도 문 쾅 닫고 들어갈 때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그래도 내가 아까 이래서 이랬어라고 말을 아이가 다시 걸어주기. 혹은 엄마가 똑똑하고 그런 데 있잖아. 사실 아까 엄마는 이런 마음이었어. 너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조금 너 기분을 상하게 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물꼬가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맞아요. 그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서로에 대한 신뢰가 좀 바탕이 되어 있어야 돼요. 맞아요. 내가 그걸 해야 하면 받아줄 것이다. 저 백날 해봐야 저 사람은 절대 안 받아줘. 이러면 남편에게 그런 제스처를 안 취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중요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대화를 많이 하고 또 사춘기 때 여행 가는 것도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여행을 계속 다니셨는지가 좀 궁금해요. 오늘 완전 흥분했어요. 무서워서 내 딸이 난 정말 무서워. 그 사춘기 때 제 블로그에도 사춘기 아이인데 얘를 데리고 여행을 정말 가고 싶다. 근데 안 가려고 하지 않아요? 안 가려고 하는 아이도 있고 또 그리고 엄마는 이제 얘를 그냥 봉사 같은 데 넣고 싶은 엄마도 많으시고 얘를 아프리카 보내고 싶지. 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거 정신 차려야 돼. 그러고 싶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자기는 안 가고 싶어. 그치. 얘를 좀 맡아주는 아프리카에 뭐가 없을까요? 막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의외로 그 아이에게 주도권을 주고 너가 네 맘대로 해봐. 너 가고 싶은 대로. 그다음 너가 하고 싶은 방식대로 이렇게 해서 여행을 가본 적이 있어요. 저도 그때가 중1 정도 때 가기 전에 그 어느 때보다 머리가 아팠어요. 이런 가서 한 달을 아침부터 밤까지 오 마이 갓 이런 게 있었는데 그냥 힘을 쭉 빼고 제가 그 난산이었는데 막판에 저에게 그랬어요. 의사가 이제 더 이상 힘을 주면 안 된다. 위급 상황이고 아이가 이제 제가 힘을 줄 때마다 심장 박동이 느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힘을 주시면 안 됩니다. 힘을 빼셔야 됩니다. 라운데 애는 거의 뭐 1분 간격으로 막 계속 밀고 있었어요. 그게 되게 고통스러워요. 그게 힘 주는 것보다 훨씬 힘들어요. 그쵸. 근데 이제 마취 의사가 올 때까지 그렇게 하고 있어야 돼요. 위급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거랑 되게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한마디 하고 싶고 야 이거 아니야 라고 힘주고 싶은데 그걸 그냥 맡겨놓고 힘을 쫙 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꼴이 꼴같이 않게 돌아가고 뭐 숙소를 하는지 마는지 막 이러고 있는데 그래도 어찌됐지 그렇게 다녀왔더니 갔을 때 뭐 죽으나 사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붙어 있어야 하고
그런 시간 속에서 아이가 이제 자기 마음을 털어놓고 그동안 몰랐던 면들을 보게 되고 이 사춘기라는 곳이 되게 그 전의 유아와 이후의 성인 사이에서 얘가 오가고 있는 지도 혼란스러운 상태구나 이런 것에 대한 되게 공감도 하게 되고 그래서 요럴 땐 귀엽고 요럴 때 약간 징그럽고 오가면서 재미난 또 그 나름의 사춘기 여행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저 지금 생각나는 게 이제 엄마랑 그렇게 시간을 갖잖아요, 중빈이가. 그러면 아빠랑은 어떻게 그 사춘기며 그 관계가 유지가 되는지도 궁금해요. 아빠는 그래서 굉장히 그 자신만의 전략이 있는 것 같아요. 시간 대비도 도저히 안 되고, 자기가 시간이 날 때는 아들한테 쏟으려고 하는 편이기는 해요. 네. 그런데 너무너무 시간이 안 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전략은 보니까 뭐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저런 의견을 내세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 한번 뭐 주말에 같이 밥을 먹게 된다 이러면 그냥 무조건 애 편을 들어주고 애 얘기를 들어주고 좀 이런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이가 무슨 얘기를 할 때 토를 달지 않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보통 아버님들이 밥상에서 훈화 말씀하시잖아요. 맞아. 근데 그런 걸 안 하고 그러다 보니 얘는 아버지와 되게 시간적으로 함께하진 않지만 이 사람은 내가 뭘 해도 나에게 지적질을 하거나 내 앞에 감나라 배나라 할 사람이 아니고 믿어주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대로 해줄 거다라는 믿음이 저보다 더 있는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같이 다니는데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상황인지. 네. 그러면 유아기 때는 어떻게 했어요? 유아기 때는 사실 아빠가 집에 있는 것 굉장히 필요하죠. 일단 엄마가 육아를 혼자 한다는 건 말도 안 되고 그리고 아빠가 또 그때가 제일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자라는 모습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애도 딸랑만 하나 둘밖에 안 나면서 이 아버지로서 굉장히 노동하려는 아버지, 노동만 하는 아버지 굉장히 불행한 거죠. 그 노동을 하고 돈을 버는 이유는 자기가 삶에 좀 즐거운 열매를 좀 따먹고 그런 즐거움을 누리기 위한 건데 거기 자식이 크는 그거는 너무 큰 즐거움이거든요. 하루하루. 근데 그거 못 보잖아요. 애가 잠들고 나서 들어오고 자기가 출근하고 나서 애가 깨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엄마만 힘든 것뿐 아니라 아빠도 사실은 되게 불행할 수밖에 없는 행복할 요소가 너무 적은. 근데 열심히 일은 해야 된대. 애 영어 유치원도 가야 되고 뭐 돈 벌어 오래 이런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고민이 되게 많았고요. 근데 그게 사회적인 어떤 것들, 구조. 저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맞아요. 또 남편 개인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하니까 그 여행을 떠난 것 중에 항상 그게 크게 자리했어요. 도대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지? 이런 거. 그다음에 뭐 라오스 떠날 때도 라오스 사람들이 바쁘게 사는 사람들을 되게 바보같이 여긴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글을 보면 정말 라오스 사람들은 우리가 다 불쌍한 사람들이잖아요. 다 바쁘게 사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정말 가서 보고 싶다. 이런 마음에 라오스를 가고 그런 식으로 저 혼자 그 아이와 함께 그 시간에 굉장히 저를 괴롭히던 것들을 막 이제 독박육아하면서 뭐 울고 뭐 이러기보단 조금 더 능동적으로 제가 좀 찾을 수 있는 것들을 찾아다닌 거죠. 거기 가서 사람들 사는 거 보면 굉장히 자족하며 느리게 사는 모습 보면서 약간 숨고르기 하고 돌아와서 여기서 저라도 그렇게 사는 거를 좀 남편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보여주고 남편이 있을 때 좀 쉬게 해주고 이런 부분. 그 여행이 아이한테도 이제 커가는 그게 되겠지만 엄마한테도 약간 내려놓으면서 나에게 힘들었던 짐을 약간 어떤 편으로는 현실에서의 걸 내려놓으면서도 그 또 나도 커가는 시간이 되는 것 같은 게 저는 이제 이 엄마 내공 책에서 남편한테 그 소리 지를 시간에, 물론 남편이 바빠서 이걸 못 도와주는 그거를 힘들어하지 말고, 우선은 지금은 엄마가 우선 아이랑 즐겨라 이 부분을 읽으면서, 남편이랑 싸우고 나면 애 앞에서 싸우게 되거든요. 화가 나는 거예요. 주말에 좀 많이 놀아줬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못 그러니까, 그것도 화나고, 그러니까, 제가 더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아이는 괜찮아. 아이는 뭐 아빠 못 보는 게 그렇게 뭐 아이한테 물론 아빠를 찾기는 하지만 그렇게 막 내내 스트레스가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아이는 아직은. 네. 근데 이제 엄마들이 그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잖아요. 독박 육아를 하면서. 그리고 남편 보면은 화나고 이랬는데
그래 나는 왜 즐기지 못할까. 그래서 육아내공책 보면은 아니 놀이터에서 핸드폰 하지 말고 애랑 놀아주라고 찔리는 거예요. 아 근데 놀이터 가봐요. 다 핸드폰 들고 있어요. 아 이 언니분이 지금 오소희 작가님이 날 보고 있나 보고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 다들 약간 지금을 내가 즐기지 못했구나라는 좀 아쉬움이 좀 드는 거였던 근데 거예요. 그게 진짜 쉽지 않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제 여러 나라를 다니고 여러 삶의 형태를 보면 이를테면 남미 같은 경우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만큼 현재를 맞아요. 즐기잖아요. 맞아요. 모두 현재를 즐겨요. 엄마들이 배가 그렇게 나왔어도 탱크탑 입고 그 배에 늘어진 거 출산 여러 차례 해서 전혀 개의치 않고 놀이터에서 아빠 올 때 이렇게 애 데리고 나가서 기다리고 아빠가 오면 그 아빠 무릎에 딱 올라타서 키스하고 애는 거기서 뛰어다니고 뭐 이런 식으로 어디 가나 쩝쩝거리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그 나라는 또 그 나라대로 그래서 경제 발전이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있고 라오스 역시 너무나 평화롭게 사람들이 경쟁하지 않고 서로 배려하면서 느리게 살아가는데 또 이제 거기에는 또 배우고 싶어도 배우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고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그런 걸 보면서 그냥 내가 지금 여기에 어떤 문제에 짓눌려 있기보다 여기에서 솔루션이 나의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사회를 바꿀 수 없으니까 내 개인적으로라도 조금 찾아볼 수 있는 게 있으면 그걸 실천하자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부터. 예. 그래서 저 엄마 내공 그 상담할 때도 주로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이혼하지 않고 이혼할 사람만 하고 안 하려는 전제라면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찾아봐요. 왜냐하면 저 남편분이 뭘 할 걸 찾아서 시켜서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바뀌어서 내가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그 가까운 솔루션을 먼저 찾아요. 맞아. 우선은 궁금한 게, 그러니까 이제 오소희 작가님을 잘 아는 엄마들도 많지만 이제 처음 저희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되신 분들도 궁금할 것 같은데 왜냐면 제가 궁금하니까. 근데 이제 고등학생이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대안학교를 다니다가 국제학교를 갔다고 제가 읽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된 계기나 그리고 앞으로 그 아이가 이제 본인이 어떤 방향으로 진로를 가고 싶어 하는지 또는 작가님은 아이가 어떻게 이제 뭐 사회생활 이제 어른이 되면 대학을 간다거나 또는 뭐 어떤 직업을 갖는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역순으로 대답드리면 애가 커가지고 어떻게 살지는 전 하나도 안 궁금해요. 저는 이제 대학교 학비까지는 내주겠지만 그 다음에는 뭘 하든 방출할 거고요. 방출하면 이제 자기가 뭐 알아서 살겠죠. 그 20년짜리 프로젝트라고 얘기해요. 전 자식 키우는 거가. 그래서 이제 우린 뭐 대학 학비까지이지만 그 다음에는 뭐 내가 이렇게 걷어먹이는 개념은 좀 아니고 지가 뭐 집에 안 들어오고 싶으면 안 들어와도 할 수 없고 이런 거라 이제 20년을 얘기하는데 그 20년 중에 그 사춘기를 포함한 그 나머지는 점점 해서 걔는 걔 세계로 저는 제 세계로 이렇게 가야 되고 각각의 것이 굉장히 서로 존중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로 그때부터 막 더 들러붙어가지고 막 중학교 고등학교를 막 어떻게 막 부실해갖고 좋은 데 가야 된다. 맞아요. 이게 굉장히 많은 불행을 낳고 있거든요. 한 가정의 가계에도 경제적으로 큰 그 노후라던가 이렇게 좀 더 진취적인 그 엄마의 삶, 부부의 삶을 만들 수 없게 하고. 근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배경을 살짝 말씀드려보면 제가 이제 엄친딸로 그 회사까지 들어가서 이제 다시 이제 백수 선언하며 그 다음에 그 결혼을 하고 그러니까 순수 다 엉망진창이었어요. 백수가 되어서 그때 군대 간 남편하고 너희 첫 휴가 나올 때 결혼하자 해서 결혼했죠. 그다음 부대 옆에서 3년 살았죠. 와. 그다음에 그러고 나니 이제 아이를 좀 갖고 싶어졌어요.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이제 그 어떤 경쟁 구도에서 벗어난 채로 3년을 자연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임신을 했어요. 그 두 백수가 임신한 거죠. 그다음에 남편은 어쩌지 취업을 했고 제가 36개월 키우고 여행을 떠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요즘에 그렇게 하면 죽어라고 말하는 그 순서대로 그 막 뒤죽박죽이에요. 근데 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를 학교에 넣을 때도 너는 이 경쟁에서 굉장히 열심히 맨 앞에서 뛰어야 돼라고 말할 수 없고요. 없었고 그러고 싶지도 않았고요. 제가 그걸 다 해보고도 우리 교육에서 이렇게 푸시하는 대로 갔다가는 결국은 거기서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가 되더라도 자신의 삶에서 행복을 주도적으로 일궈내는 법은 알 수 없구나. 그거는 다른 데서 다른 루트로 자신과 대면하면서 굉장히 처절하게 다시 배워야 하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제 몸소 그렇게 이제 살았기 때문에 아이가 이제 대안학교를 갈 때에도 이제 저는 그 교육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애를 이렇게 막 데려가서 보여줬어요. 이러이러한 데가 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아이들이 벌써 눈빛이 다르거든요. 그 어린 아이들이 막 학업에 치이고 이런 애들이 아니라 막 운동장에서 새카맣게 뛰어놀고 그 다음에 늘 관계를 중시하고 그다음 손님이 와도 애들이 막 강아지처럼 막 몰려들어가지고 어머 아줌마 어디서 왔어요? 뭐 아줌마 그거 되게 섹시하네요. 뭐 이런 막 이게 되게 생동감 있어요. 애들이. 죄송한데 그게 몇 학년 때예요? 그게 정빈이가? 2학년 때. 초등학교 2학년. 네. 일반 학교에 일단은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스티커 모으기를 경쟁적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이제 어버이날 그 편지를 써왔는데 엄마 아빠 저는 뭐 이제 스티커를 몇 개를 모았어요. 앞으로 몇 개를 더 모으면 저는 상품 무엇을 탈 수 있어요. 저는 열심히 모을 거예요. 이렇게 편지를 써왔어요. 그게 어떤 부모에게는 보람이 느껴지고 우리 애가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구나 이럴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전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공유했던 그리고 이 아이의 세계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제가 애썼던 그런 부분에서 너무나 많은 동심에 그 아름다운 것들이 다 그냥 빠져나가 버리고 오로지 경쟁적으로 어떤 선생님이 하나의 목표를 주고 그걸 위해서 아이들을 이렇게 몰아가는 모습에 그대로 휩쓸려가고 있구나라는 게 보였고 그때 당시 애가 손톱이 이제 안 자라기 시작했어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손차렷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손을 하루 종일 꼼짝을 못하고 이렇게 책상 위에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할 게 없으니까 움찔움찔 막 몸을 움직이고 싶고 손톱을 갈아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고3 때까지 이제 계속 시키는 거 해봤고, 무의미했고, 딴 데 가자. 그러고서 이제 가서 보여준 거죠. 근데 아이들이 뭐 막 너무 생기 있고 발랄하고 수업 시간에 뭐, 어제도 핀란드 교육 뭐 이거 TV에서 잠깐 나왔던데 수학을 막 몸으로 체육처럼 배우잖아요. 거기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막 공 던지기 하면서 구구단 외우고. 그래서 너무 좋아한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한 5학년쯤에 아이가 이제 자기 이렇게 살다가는 홈리스 될 것 같다고. 아마 그게 주변에 이렇게 관찰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뭐 할머니 할아버지도 걱정하셨을 것이고 그쵸. 누가 대학을 간다네 뭐 그랬는데 넌 거기 있으면 못 갈 걸 뭐 이런 피드백도 받았을 수도 있고 뭐 누구나 다 서울대 연고대 가야 뭐 한다는 그런 어떤 얘기를 듣고 나는 그럼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해봤을 수도 있고 아무튼 그래서 실제 엄마 아빠도 그렇게 대학을 나오시고 일을 하시고 하니까 그렇죠. 그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가 그 얘기를 했어요. 나는 지금 이 다음에 우리 아들에게 아빠처럼 딱 여행도 보내주고 저런 아빠가 되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4학년 말이었어요. 그게. 그래서 아무튼 되게 놀라웠고 그때 이제 상담을 처음 데려왔어요. 애를. 왜냐하면 제가 모르는 아이의 어떤 모습이 있다는 걸 굉장히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됐어요. 우리는 공동체 생활 대안학교에 그게 너무 마음에 들었고 그게 이렇게 계속되고 있었는데 가족처럼 지내고 있었는데 얘는 진짜 형제처럼 지내던 그 자기 반 친구들 없어도 돼. 난 새롭게 친구 사귀면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엄청 충격이다. 여행을 너무 많이 데리고 다녀서 애가 저렇게 됐나부터 어떻게 이렇게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캐치를 못했을까? 그리고 이제 상담을 데려갔더니 거기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여기에는 학업에 너무 지친 아이들이 오는데 맞아요. 얘는 학업에 갈증을 느껴서 왔다는 발구하는 거. 거의 뭐 대한민국 유일한 사례가 되지 않을까요? 뭐 이러면서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딱 학교를 찝었죠. 여기는 너무 놀고 여기는 너무 공부하고 자기 중간학교, 국제학교라는 데를 가고 싶다. 그런 데가 있는 건 알고는 있었거든요. 그 시민권자 아니어도 갈 수 있는 곳을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초등학생이 그런 거를 자기가 알고 결정하고 이게 진짜
보통은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초중학생 다 그런가요? 근데 저는 이제 좀 그런 생각은 해봐요. 아이들이 어떤 시기에 뭔가 자기 의사를 표현은 하거든요. 근데 어른이 그걸 위해서 이사를 하고 학교를 바꾸고 이러지는 않아요. 아이 뭐 다 그래. 뭐 이렇게 응대하든지. 아 그러면 대안학교 가기 위해서 이사하셨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맹모 삼천지교도 아니고. 와, 멋지다. 아니 근데 네. 저도 지금 아이 어제 어린이집 보내는 게 인지교육이나 이런 걸 안 하는 곳에 보내는데 주위에서 너 초등학교 갈 때까지 거기 보낼 거야? 막 이러면서 거기는 이제 한글도 안 가르치고 뭐도 하는데 지금 다 애들은 영어 배우고 초등학교에 들어갈 텐데 그걸 어떻게 하려고 그래? 막 이런 얘기를 주위에서 오히려 지인들이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흔들림은 없으셨는지. 맞아. 그럴 것 같아. 대안학교에서 이제 국제학교를 옮길 때 애가 너무 힘들지 않았나요? 그런 생각도 들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한 3년 정도 사춘기와 그 적응기를 함께 겪었기에 우리 집은 뭐 그 전에 그 정말 너무 행복하게 어떤 학업이나 이런 스트레스 받지 않고 대한 그 교육 안에 있다가 여기 왔을 때 어떻게 보면 강남에서 그 영유부터 시작한 아이들하고 딱 그쵸. 이제 맞닥뜨린 거잖아요. 근데 엄마는 또 되게 고집스러워서 제가 사교육 안 된다. 그리고 그걸 이렇게 뭐 차분차분 그럼 준비를 시켜서 수학 같은 거라든가 왜냐면은 대안학교에서 사치견산하다 갔으니까요. 근데 그 친구들은 거의 뭐 중등 선행 다 마치고 오고 막 이런 격차를 현실적으로 인정을 하고 좀 차분하게 준비를 시켜서 이렇게 대비를 해줬냐면 저는 아니고 바로 그냥 하루아침에. 네, 그냥 딱 넣었어요. 그리고 너는 여기서 앞으로 이걸 너 힘으로 극복해야 할 거다. 너가 선택한 거니까. 너가 선택한 거니까. 나는 한시라도 여기서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 그렇게 그런 식의 태도를 좀 취했던 것 같아요. 5학년짜리한테. 네. 그런데 이제 아이가 뭐 그렇다고 뭐 딱 맘 잡고 갑자기 그치. 뭐 공부하는 절대 아니죠. 그 나이 이제 사춘기에 뭐 그 남자아이들 좋아할 법한 여러 가지 것들 뭐 게임도 있고 뭐 새롭게 친구도 사귀어야 되고 근데 자기가 거기서 되게 이질적인 존재인 그런 측면도 있고 그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극복해내는 걸 우리가 이제 적응이라고 부르죠. 근데 그걸 하는데 3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딱 갔을 때 이제 본인이 너무 당황스러웠겠으니, 그러니까 공부도 거의 이제 못 알아들을 수준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때 막 학원을 그때도 안 보내신 거죠? 네, 공부는 수학 같은 부분은 어려웠지만 왜냐하면 그건 워낙 격차가 있었고 너무 그 대안교육에서 등한히 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근데 뭐 다른 것, 그 대신 거기서 가져온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자기의 의견을 정말 뚜렷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다든지 아니면 뭐 그 선생님이나 이런 존재들의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 다른 아이들은 선생님은 선생님, 고개 숙이고 뭐 이런 거 하는 아이들도 있는 반면에 얘는 막 선생님한테 너무 다가가가지고 막 농담하고 뭐 그런 것들 여러 가지 그 기백 같은 거 이런 부분은 살아가면서 되게 필요한 맞아요. 것들인데 그런 거는 만땅으로 충전되어 온 게 있죠. 그 대신 이제 학업적인 부분은 시간과 공을 들여서 이제 또 채워가야 할 부분이었던 건데 그걸 제가 체계적으로 이렇게 좋은 사교육 시장이 있는데 예, 활용을 전혀 안 하고 그냥 맨땅에 헤딩에 이렇게 해서 3년을 보냈죠. 그러더니 아주 천천히 아주 황당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엄마들이 되게 두려워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고. 얘 같은 경우 6학년이 됐는데 시험을 한 번도 문제집이란 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얘가 그 학교에서 시험을 치러 갔을 때 다른 애들이 참백하게 문제집 풀고 있었어요. 그날 이제 거기 시험 학교에 합격하느냐 마느냐 이런 아이들이. 저는 그때 애가 막 엉덩이를 들썩이면서 난 빨리 이걸 너무 치고 싶다고 그걸 굉장히 또 다른 즐거운 도전으로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한 6년의 세월 이제 6학년이면 동안 아이들이 다 틀리면 안 돼, 떨어지면 안 돼. 이렇게 하면서 시험에 적응된 아이들이 시험을 조금 더 잘 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준빈이 같았던 경우 그런 다른 많은 이제 그 생동감이 있고 뭔가 자신감이 있고 뭐 두려움이 없는 상태.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이 아이는 정말 독특하고 굉장히 유니크했는데 그 이유는 두려움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 온 아이가.
근데 그 두려움 없는 상태에서 자기가 굉장히 느린 상태로 문제집 같은 걸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천천히 듣고 필기하고 이런 것도 6학년 때 시작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듣고 필기하고 다시 무언가를 읽고 그것에 대한 뭐 독후감이라든지 아니면 정리된 자신만의 글을 남기는 것조차 그때부터 하나씩 둘씩 시작했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런 것들이 기본이 되어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테크닉만 그걸 가지고 그때까지 가면 나중에 가서 그 어떤 필요한 자신만의 컨텐츠에서 그걸 뽑았을 게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테크닉을 연마하는데 어릴 때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일 게 아니라 그 아이만의 컨텐츠 스토리 이런 거를 꽉꽉꽉꽉 채우는데 그 시간을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반대로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가서 당황했던 건, 이게 3년이나 걸리나? 이게, 나는 그냥 있으면 나온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었구나에 대한 당황스러움이 굉장히 있었고, 그렇지만 그거를 내색은 하지 않았고, 아이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자신이 생각한 만큼 뭐가 안 나와주는 것에 대해서 좌절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겠죠. 근데 그 전에 워낙 기백을 쓸데없이 많이 채워놔가지고, 나가 떨어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들러붙은 채로 조금씩 연마해서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본인이 내가 여기서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겠다 자기만의 방식으로 공부를 한 건가요? 아니면은 요즘엔 엄마들이 숙제 다 해준다고 하듯이 이렇게 오면은 엄마가 다 체크해가지고 같이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봐주셨는지. 절대 안 했죠. 전 지금도 몰라요. 그 프로그램 다 있어요. 학교에서 이렇게 같이 나누는 엄마들 볼 수 있게끔. 하는데 저는 그걸 지금도 볼 줄 모르고 일부러 안 봐요. 그렇게 해서 애를 키워가지고 걔가 이 다음에 나와서 뭘 하겠어요. 그 MT 갈 때 프로그램 하나 못 잔다는 그 대학생들, 그쵸. 그 대학 교수들이 막 한탄하는 그런 아이들이 탄생할 수밖에 없겠죠.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못하는 건 괜찮은데 엄마한테 의지하는 바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못하는 건 괜찮아요. 자기가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뭔가를 자신만의 무기가 되었든 친화력이 되었든 살아갈 텐데 의지하는 인간이 되어가지고는 이건 어디다 놔도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작가님처럼 오히려 저렇게 하신 분들은 애들이 원망도 안 해, 엄마한테. 당연한 거라 생각하니까. 근데 막 아기 때부터 막 다 해준 엄마는 나중에 조금만 이렇게 서운하면 왜 엄마는 안 해주냐고 이렇게 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네. 지금 굉장히 많이 그런 질서가 네. 완전 그러니까 엄마가 당연히 다 엉망이죠.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네네. 안 해주면 서운하다 그러고. 그건 100% 어른들의 네, 책임이에요. 그러니까요. 애들이 그런 걸 뭔가 이렇게 제대로 판단할 수 없게끔 그러니까요. 유도한 상황. 저 완전 동의하는 게 진짜 어릴 때 중빈이한테 그런 많은 경험과 이런 걸 자유로운 그런 걸 해주시니까 얘가 그런 어떻게 보면 약간 경쟁적인 상황에 들어갔어도 이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자신감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헤쳐나가는, 물론 3년이 걸렸지만 그런 게 정말 어릴 때의 그 경험이 진짜 중요하다는 저도 생각이 저 드는 말에 것 같아요. 동감을 하는 게 요즘에는 키즈 카페나 영유아 놀이 학교나 이제 프로그램이 짜여진 것에 아이들이 들어가는 맞아.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 근데 그런 것에 익숙해진 아이들과 산이나 들로 다니면서 본인들이 놀이를 찾던 아이들의 차이점이, 나중에 놀 때는 그렇게 익숙해진 아이들은, 그런 프로그램에 익숙해진 아이들은 뭘 하고 놀아야 될지 놀려주세요 하고 기다리죠. 맞아요.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험들이 단지 놀이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이제 학업을 할 때나 이제 사회에 나가거나 할 때 쭉 이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중빈이도 약간 처음에는 혼란이 있었을지 몰라도 혼자서 스스로 뭔가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게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나도 한 발짝 엄마가 물러서는 게 필요한 건데. 그러니까 그게 지금 엄마들이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 모두 이구동성으로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저 엄마가 하고 있는데, 딴 엄마들 다 하고 있는데. 저도 그 부분이 고통스러울 때가 많았어요. 왜냐면 딱 한눈에 보여요. 이를테면은 어떤 캠핑을 가는데 가방을 싸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들이 다 싸주죠. 심지어 차로 데려다 학교 앞에 딱 놔줘요. 맞아. 그러면 얘는 자기 혼자 거기 한 20, 30가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챙겨야 되는데 그걸 자기가 챙기다 보면 분명히 빠뜨리는 것도 있고 남자애니까. 그리고 또 그거를 들고 어기적 혼자 학교까지 걸어가야 돼요.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걸 들고 캠핑을 갈 건데
몇 날 며칠을 갈 건데 네가 집 앞에서 학교까지 그걸 그치. 못 걸어간다는 건 말도 안 돼. 지금 저렇게 저걸 들고 차로 데려다주고 캠핑만 다녀오세요 하고 가방까지 싸주는 저게 되게 잘못된 거야 라고 아이에게 얘기를 하지만 그 아이가 그걸 가방을 무겁게 들고 어기적 갔을 때 그걸 보는 시선이 고와야 본인도 그게 옳다는 것에 대한 맞아요. 지지를 받잖아요. 아, 내가 저만은 잘했군. 막 이렇게 저만 저런 것도 안 들어도 좀 그리고 애들도 야, 넌 찌질하게 뭐 그렇게 그렇게 오냐? 이렇게 되면 아이 역시 혼자 위축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거 혼자 자기가 또 파이터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 맞아. 거예요. 엄마하고 마찬가지로. 그래서 엄마 혼자 외로운 게 아니라 아이도 외로워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늘 더 많은 것들을 좀 공유해야 되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뭐 봉사활동 같은 걸 제3세계에서 좀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많이 보았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행태가 얼마나 한국에서 기형적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건지 뭐 이를테면 제3세계 아이들이 얼마나 그 심지어 노동도 하고 자기 동생을 돌보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공유가 되어 있어야 이 아이도 동의해요. 안 그러면 나만 엄마 맞아. 이러는 애 아무도 없어 이렇게 맞아. 반응하겠죠. 맞아요. 아니 물건 쌌는데 하나 빠졌어. 그럼 친구들이 야 엄마가 그것도 안 싸줬어? 이럴 거 아니야. 그러면 거기서 완전 우리 딸 같으면 울지도 모르지. 만약에 그러면. 근데 이제 그 아이가 야 뭘 그런 걸 엄마가 싸주냐? 그렇지, 넌 그렇게 해야 엄마가 돼. 싸주냐? 어. 너 창피한 줄 알아야지. 이렇게 이제 되려면 거기에 많은 그 에피소드가 들어가야 맞아, 되고. 맞아. 아, 저 지금 머리가 띵해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제가 만약에 그렇게 넌 행동하면 걱정이 많은 스타일이잖아. 아니 그러니까 주위에서 왜 그래? 그러면 난 괜찮아. 그러니까 나만 감당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나중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이도 그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생각은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아직까지. 네. 조금만 크면 이제 놓이죠. 그치, 그쵸. 그치. 그걸 같이 극복해야 돼요. 음. 그래서 이제 엄마는 아까 그 다른 엄마들은 그렇게 하는데 하는 불안감이 되게 크다고 그랬잖아요. 보통 이게 막 좋아서 이렇게 계속 막 사교육을 막 시키고 이런 엄마는 많지는 맞아, 않아요. 맞아. 그냥 근데 어쩔 수 없이 남들 하니까 예, 남들 불안하니까. 하니까 남들보다 뒤처지니까. 음. 그래서 여기서 키 포인트는 이거예요. 갔는데 얘만 가방을 빠꾸 당해. 선생님이 이거 다시 싸우라고 돌려보내요. 그럼 이를테면 뭐가 빠졌기 때문에 엄마들이 싸주면 확실하게 싸주는데 그러면 그걸 감당해야 돼요. 그렇지. 속상해하지 말고. 창피하지 말고. 그거를 근데 엄마만 감당하는 게 아니라 아이도 그거를 감당할 그치, 수 그치. 있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막 계속 들으면서 뭐 알고는 있었지만 그 오소희 작가님처럼 하고 싶어 하는 엄마들이 진짜 많고 그러니까 팔로워도 많잖아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조심하셔야 될 게 네. 그냥 따라했다간 안 돼. 어설프게 따라했다간 안 돼. 제가 지금 경고 드리는데 그냥 했다가는 그 아기가 감당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아기가 지금 태어났다. 그분은 지금부터 따라하셔도 되는데 지금 어느 정도 키웠어. 애는 별로 그렇게 막 그런 애가 아닌데 나 또 이제 오소희 작가님처럼 해야지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해. 그러면 애는 회사에서 학교에서 이거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서서히 따라하시거나 아예 맞춰서. 그쵸. 그쵸.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런 엄마거든요. 죄책감 있는 엄마. 그러니까 놀이터에서 핸드폰 하는 엄마. 너무 바빠가지고 핸드폰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근데 집에서 뭐 장난감을 많이 사준다거나 뭐 책을 많이 강제로 막 사준다거나 이러진 않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보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네. 아이 입장에서만 보면, 그러니까 엄마의 입장까지 보면 저는 핸드폰 보지 말고 같이 노는 게 좋다. 왜냐하면 그럼으로써 엄마는 나 그냥 지키는 나는 집 지키는 개, 혹은 아이 그냥 때문에 같은. 어디도 못 가고 그냥 여기 놀이터에 원치도 않는데 묶여 있는 사람. 이렇게 자기 자신을 포지셔닝하는 순간 굉장히 좀 우울해지거든요. 맞아요. 저 그 공감해요. 키즈 카페 갈 때가 너무 싫어요. 음.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저는. 근데 만약에 엄마가 아싸 나 조금 놀고 싶잖아. 어른도 놀고 싶어요. 그러면 좋아 나 지금 놀아야지. 그리고 이따가 그러면 오늘 내가 밥도 잔뜩 먹었는데 이거 한바탕 뛰어놀면 똥배 좀 들어가겠지? 이렇게 그냥 마인드셋을 바꿔버리면 맞아요. 거기서 같이 놀고 즐거울 수가 있는데 안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핸드폰 보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거기까지는 그래도 엄마 인생은 모르겠지만 이제 좀 우울감에 잠길 수 있지만 일단 아이 입장에선 크게 나쁠 거는 없어요. 같이 놀아주면 더 좋겠지만 더 좋죠. 근데 이제 가장 나쁜 게 뭐냐면 엄마가 거기서 핸드폰을 보다 말고 갑자기 문득 고개를 들어 그 모래는 더러우니까 만지지 마. 그게 문제다. 너 그 나뭇가지로 그거 하는 거 그거 지진데 그거 왜 그렇게 하니? 뭐 이런 식으로 뭔가 개입을 해가지고 아이가 자유롭게 노는 것조차 또 방해를 하고 있는 사람. 이러면 이제 엄마는 거의 그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회방꾼 수준인 거죠. 아마도 폰을 봐서 이제 죄책감을 느끼셨다고 그러는 부류의 엄마였다고 하시지만 그건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하지 말라는 거는 잘 안 하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들어지면 들어지는가 보다. 뭐 이것저것 다 가져다 쓸 수 있다라고 놀이의 정의를 그렇게 그러니까요.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근데 그 정의를 얼마나 정의로 주는가는 거의 엄마가 주는 것에 달려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 보육하는 사람이 이만한 세상을 주고 이게 다 네 거야. 네 맘대로 써도 돼. 안 되는 건 없어. 라고 하면 아이는 여러 가지 발상을 하게 되어 있는 거고 요만큼 딱 주면서 맞아요. 아주 그 무균 상태의 어떤 신뢰의 그런 것만 주면서 여기서는 요 프로그램에 따라서 요만큼 하는 게 이게 놀이야 하면은 아이는 거기에 이제 굉장히 수동적으로 그거에 따라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좀 웃긴 게 막 이제 인스타나 이런 거 보면 막 밀가루 뭐 촉감 뭐 해준다고 거실에 이렇게 펼쳐놓고 밀가루 하게 하잖아요. 근데 사진들을 보면 거기서만 하게 하잖아, 애기한테. 근데 애기가 거기서만 밀가루를 갖고 놀고 싶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할 자신이 있으면 그냥 하지만 만약에 내가 할 자신이 없으면 아예 알려주지 않거든. 밀가루 놀이라는 게 만약에 그 거실을 다 어질 것 같다. 그럼 난 그런 게 있다라는 걸 안 알려줘. 아 괜찮아요. 그 대신 밖에 나가서 딴 거를 하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죄책감 가질 필요 없이 그냥 내가 괜찮으면 시키는 거고 그렇게 제한을 둘 거면 아예 그냥 안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고 뭐 예를 들어 학습지 막 이런 거 막 남들 시킨다고 해서 불안한 마음에 따라 하는 것도 뭐 나쁘진 않겠지만 내가 아니면 그 마음을 그냥 잘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요즘 4살인데 막 다 놀이터에서 물어보거든요. 학습지 뭐 하냐고. 전 안 한다고 그러면은 저희 동네는 되게 이상한 여자 쳐다보듯이 쳐다보고 더 이상 말을 안 걸어. 그러니까 나랑 친해지고 싶지 않은 거야. 그렇지. 왜냐면 정보력도 없고. 그러니까 뽑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동네 3년째 살고 있는데 동네 아는 엄마가 없어요. 그런 상황. 네. 아니 또 책에서 보면은 워킹맘들한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맞아. 대한민국 워킹맘으로 살아가면서 늘 죄책감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돈 때문에 혹은 나의 만족을 위해서 아이를 희생시킨다. 이런 거에서 벗어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아이를 어릴 때 어린이집 보내는 거 그리고 아이가 아파서 계속 어린이집 못 가고 막 그런 모습을 맞아. 보면서 그 모든 책임이 다 엄마가 된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진짜 하나하나 다 아이가 그 약한 것도 내가 모유를 더 많이 못 줬던 것 같고 그런 거에 연장선상으로 특히 워킹맘들은 그게 좀 많이 힘든 것 같은데 그 책에서는 워킹맘들을 지지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 그냥 그런 어떤 죄책감과 연결된 골이 이를테면 뭐 모유 수유라든지 그다음에 아이가 아플 때 놓고 오는 거 뭐 건건이 있을 수밖에 없죠. 아플 때 이럴 때 또 엄마 마음은 늘 맞아.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그냥 좀 크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20년 프로젝트라고 자식 키우기는 그랬을 때 내가 너의 초기 3년 같이 해주면 정말 이상적이고 너무 좋죠. 그거 누가 몰라.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어떤 여건, 뭐 경력 단절이라든지 안 도와주잖아요. 사회가. 안 도와줬을 때 엄마는 취할 수 있는 선택이 뭐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 엄마가 나머지 그 17년을 전부 포기해야만 한다면 3년 때문에 저는 그건 옳은 선택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그 20년 이후에 20년 프로젝트라는 건 20년 이후에 엄마는 엄마의 독립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일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17년 하고 끝나는 걸 수도 있지만 그 이후로 계속 할 수 있는 일일 것일 수도 있고 엄마는 당연히 자신의 커리어를 유지하고 그걸 위해서 분투할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분투하기 위해서 흘리는 땀을 사회가 안 도와줄 지경이면 굉장히 존중해줘야 되고 그 노력에 대해서 좀 박수를 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스스로 사회 분위기가 그렇지 않으면 경력 단절은 시켜놓고 그다음 또 뭐 애를 똑바로 못 키운대. 그럼 이건 죽으란 얘기죠. 아니 낳지 말란 얘기야. 그래서 안 낳잖아요 지금. 나라 망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그러면 사회가 안 도와주면 최소한 엄마의 분투에 대해서 아, 참 힘들지. 이건 정말 너가 죄책감을 가질 일은 아니야. 어쩔 수 없잖아. 라고 말해주는 최소한의 분위기는 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또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사회가 여성은 무시하면서 모성은 또 과대포장해요. 맞아. 그러니까 너가 애는 똑바로 못 키우고 뭐 이런 식으로 됐을 때 할 수 있는 건 제가 늘 아까도 얘기하지만 사회적으로 안 되는 건 자기 혼자 솔루션을 찾아내서 꿋꿋하게 살아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 죄책감의 고리는 끊어야 돼요. 네.
내가 지금 어디 도박하러 왔나? 어디 뭐 맞아. 도박하고 어디 가서 무슨 음주운전한 연예인도 몇 년 후면 TV에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는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매일매일 땀 흘리며 눈물 흘리며 우리 애를 키우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만 걷어내자, 죄책감. 그래서 일하는 엄마로서의 자기의 포지션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일하는 엄마를 둔 아이의 포지션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야 돼요. 다 줄 수 없다. 엄마는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해야 하고 그리고 경제력을 가지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여성이 더더구나 이런 사회에서 남편이 안 도와주고 그쵸. 늘 육아에서 멀어져 있고 게다가 시대까지도 아직도 전근대적으로 어떤 권력을 행사하고 있고 여기서 엄마가 자신만의 어떤 경제적인 사회적인 입지를 확보하는 것 이건 생존과 직결된 것일 수도 있고 엄마의 생존은 너의 생존이야. 이렇게 좀 당당해져야 돼요. 전 또 궁금한 게 그 엄마들 중에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왠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가님은 이제 아이 낳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거 보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셨으니까 이렇게 자유롭게 여행도 하시고 뭐 어쨌든 학교도 이렇게 마음대로 바꾸고 이사도 갈 수 있고 이런 게 되지 않으셨나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을까요? 저는 그 생각 들어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해요. 왜냐하면 저는 제 사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커버를 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냥 상상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사람들의 그 의식의 흐름이라는 게 그러니까. 결국은 에이 그래도 그럴 거야로 흐른다는 게 전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저는 다 얘기했잖아요. 남편이 백수일 때 그러니까 군대 갈 때 결혼해서 백수일 때 애 낳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밑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되게 힘들었겠구나. 근데 사람들은 시댁이나 아니야. 친정이 돈이 있었겠지. 이렇게 여행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은 그 엄마들한테는 그러니까요. 로망이 되다 보니까요. 제가 최근 그러니까 여행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의가 굉장히 일천해서 그래요. 맞아. 그냥 패키지 뭐 이런 것만 맞아, 다녔고 그다음 가면 뭐 어디 뭐 리조트 좋은데 가가지고 맞아. 사진 찍고 그런데 저의 여행은 여행기를 읽어보신 모든 분들이 알고 가장 싼 숙소에서 가장 싼 교통수단으로 가장 싼 음식을 먹으며 다녀요. 그 아이들 그 어린애를 데리고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읽으면 안다 사람들이 이렇게 여행하셨구나. 그래도 한 달이면 얼마 들 텐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라디오스타의 김구라처럼 맞아요. 결국 이렇게 다 까주는 걸 좋아해서. 맞아. 그래서 얼마 들었습니다까지 맞아요. 얘기를 해줘야 맞아. 그게 그런가 이해가 보다. 되는 건지 그냥 개념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는 건지 저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그렇게 해서 정말 평균 한 달 여기 생활비보다 더 적게 들죠. 당연히. 1달러도 안 되는 밥을 먹으며 다니고 뭐 1달러도 안 되는 차를 타며 열몇 시간씩 땡볕에 막 달리고 이러니까 당연히 여기에 있을 때 생활비보다 훨씬 적게 드는 여행을 했고 저는 저의 그런 여건이 굉장히 저를 더 저희 여행을 그 내용을 충만하게 하고 저 자신을 성숙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나서부터 그냥 부모가 부자고 뭘 이렇게 다 대주고 그런 사람과 그런 사람의 한 40대에 마주 앉아서 얘기하면 별로 들을 거 없어요. 근데 막 너무 가난한 환경에서 뭐 부모님에게 뭐 어떤 좌절을 겪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걸 극복해서 지금 어떠한 자신만의 그 스토리를 가지게 된 사람과 40대에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하면 정말 배울 게 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에게도 그런 한계. 뭐 그때 가서 취직을 했고, 뭐 당연히 그 군인이 이렇게 해서 서울에 올라왔고, 서울에 집 얻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뭐 온갖 집을 전전했으나 그래도 저희는 꿋꿋했고, 왜냐하면 저희는 역세권이라든가 일단 아파트 선호하지 않았고, 역세권 선호하지 않았고, 창밖에 나무가 보이는 데를 좋아했는데 그런 곳은 모두 원하지 않더라고요. 전세가 굉장히 싸고, 그렇지만 이제 전세라는 건 늘 이사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되는 거고, 그러는 와중에서 저희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힘겹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늘 즐거웠어요. 그러니까 그래 이 집 이제 지겨운데 잘 됐다. 또 새로운데 어디 가볼까? 막 여행할 때처럼. 그 젊은이만의 그 기백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결혼할 때도 쟤가 이제 군대 가는데 쟤네 집은 보니까 되게 가난한 것 같은데 이런 계산이 전혀 없이 그냥 서로의 꿈을 공유하고 앞으로 우리는 잘 살 수 있을 거야. 왜 젊으니까. 아직 아무것도 시작 안 했으니까. 이러면서 이제 만나서 살았기에 제가 여행을 간다고 할 때도 나 이런 게 궁금해서 가려고 해 라고 했을 때 남편은 그래 그거 궁금하면 한번 해봐 라고 저의 꿈을 지지해줄 수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남편이 어떤 직장도 없고 뭐 그런 군발이하고 결혼을 했으니 제가 만약 그 사람이 의사에서 결혼을 했고 뭐 이랬으면 그 사람이 자기 할 일에 대해서 뭔가 좀 나 쉬고 싶어, 나 그만두고 싶어, 그러면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전, 그래, 쉬어. 너도 어디 여행 좀 갔다 와봐. 그게 참 좋더라.
이런 걸 이제 해줄 수 있는 부부였던 것은 그 밑에 어떤 계산도 깔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린 다만 뭘 했냐면 그렇게 순서도 뒤죽박죽이고 그리고 어떤 계산도 없이 만나서 살았지만 그런 그냥 기백으로 계산 없이 막 사는 대신 열정이 있었어요. 남편도 자기 일에서 되게 열심히 있었고 저도 여행을 가면 이렇게 아기를 데리고 하면서도 그 어떤 어려움도 굴하지 않고 막 하잖아요. 네. 그렇게 되니 한 40대쯤에 우리가 각자의 영역에서 어떤 그 다른 사람들이 와서 조금 조언을 듣거나 그러는 위치에 있더라고요. 그 20년 동안 어떻게 보면 되게 열정적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돈보다 중요한 거 열정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작가님의 외모나 이제 그 지내온 시간을 보면 되게 당연히 부자이실 것 같은 외모도 부자일 것 같아가지고 럭셔리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엄마들이 저분은 돈이 있으니까 그렇게 살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지금 말씀하신 듯이 열정만 있으셨다는 거. 예. 좀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가장 쉬운 핑계를 찾고 제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 많이 맞아요. 제가 막 예를 들어 이제 방송에 나가셨던 분들 주변에 막 얘기하잖아. 예를 들어 오소희 작가님 이런 분이래. 막 그러면 원래 집이 돈이 많겠지. 막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아니래, 아니셨대. 막 그러면 네가 몰라서 그럴 거야. 막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디 숨겨놓은 돈이 있으면 좋겠다 나도. 말씀하신 대로 진짜. 근데 저는 그러니까 되게 값진 그 열정 사실 우리가 아기 낳고 살면서 회사 찌들리고 뭐 전셋값 뭐 이런 거에 찌들려서 열정을 갖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방송을 듣고 다시 열정을 키우시기를. 우소희 작가님도 전세 사셨다는 거, 아파트 아니셨다는 거 기억하시고 힘을 가지시고. 이제 마지막 인사할게요. 엄마의 시간은 SNS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엄마의 시간 있고요. UMMASIGAN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이버 카페 엄마의 시간도 검색하시면 찾으실 수 있어요. 오늘 마무리 멘트는 오소희 작가님께 부탁해 보려고 해요. 저희가 이제 시즌2는 괜찮아, 다 괜찮아거든요.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오늘 행복하자. 네. 네. 막 행복하자. 막 행복하자. 이유 불문하고 그냥 오늘 하루 막 행복하자.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